여기 어딜까요? 여러분이 친구들 수학여행에 왔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는 제주도 성산일출봉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가고 우리 친구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 풍경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에서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사에 있었던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도 아픈 역사도 있고요. 또 원칸 학기에는요 몽골의 한나 충남 불고 탈취됐던 이 아픈 역사. 또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이 제주도는 유배지로 활용이 됐던 곳이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우리가 언제나 마스크 없이 한번 달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근대사 흐름 특강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원부터 여행까지 흐름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근대사 흐름 정리 특강으로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전까지 이 근대사의 파트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배우기 전에 대원군부터 우리가 을사늑약 전까지 한번 같이 선생님과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 흐름, 순서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넣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원군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이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같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가 어떤 시기였어요? 조선은 세부 태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이 대원군은요,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서원을 정리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세도 가문이 장악했었던 비변사를 혁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아마 체크하셨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체크해서 알아둬야 될 거 뭐예요? 배우는 정책 중에서 경복궁 중건이죠. 경복궁 중건, 그리고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당백전, 원납전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포포제를 실시했다는 거. 이 포포제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책을 잘 했지만 외부적으로 이 서양 세력의 양요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병제, 병우신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병인 박해로 인한 병인 낭요. 선생님이 연구 적어놨는데요. 그다음 제나럴 샤머너 사건으로 인한 신미 양요입니다. 366년은 병인년이에요. 우리가 병인양요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 한성근, 논수산성, 선생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걸던 양원수 장관의 정족산성 전투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프랑스에 의해서 외교장관 부서가 약탈됐다는 거. 외교장관 부서가 약탈됐다는 거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미양요 때는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이 어제연 장군이 광성호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우리나라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조선은 이것을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때 어제연 장군의 장수 숫자가 쓰여있는 숫자기를 미국이 약탈했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병제, 병우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1876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항에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자 바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고, 또 이 조약은
중요한 거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하객동 조약 기억나세요? 이 불평등한 원인이 된 거 여러분들 조약 원문들 기억하시나요? 치외 법권, 선생님이 잘못하면 선생님의 부모님이 심판한다. 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저질러도 조선이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 그 다음 연해 침략권 이런 것들 아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체결된 조일무역 규칙이나 조일수호조교 부록에서 삼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공문 유출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수호조교 부록에 보면 개항장 심리 이내 거류지가 설정됐다라고 하는 거,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여러분들 개항이 되면서 이제 조선 정부도 본격적으로 1880년대에 들어가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만한 기구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개화 정책 추진 기구가 바로 뭐였어요?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죠. 통리기무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신식군대를 만들었어요. 그 신식군대가 뭐였습니까? 별기군이었습니다. 이 별기군의 여러분에 비해서 90군대가 차별받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었죠. 여러분들 별기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으로는 수신사, 그 다음 청나라로는 영선사, 그리고 미국으로는 보빙사를 보내서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방문국이라든지 우정총국이라든지 뭐 전환국 같은 근대적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이때 우리나라로 가져왔던 책 한 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 책 조선 책략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내용이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나중에 조선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여러분들 조선 책략까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개화 정책에 무리가 있고 이 개화 정책 가운데 개화 비용이 많이 들면서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882년 이모년에 별기군에게 차별받은 90군인들과 또 물가 상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도시의 빈민들, 흥선대원군을 앞장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죠. 이모군란 사건의 결과 제가 이모조청 제물포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모조청 제물포,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와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은 뭐예요? 청나라의 내지 통상이 가능하게 했다. 경제적 침투가 훨씬 심해졌다 그랬고,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가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한다. 군대 주둔이 가능하도록 했던 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군란이 되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어때요? 청나라의 세력이 상당히 세지고 개화 정책이 주춤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러자 그것에 반발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이 급진개혁파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문명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급진개혁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김옥균의 주도로 여러분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우정총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우정총국은 실패하고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주장했던 개혁 내용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실문제 폐지, 입헌 군주제, 지조법 개혁, 재정 일원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근대적 개혁을 추구했던 분들이 바로 이 갑신정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갑신정변에 실패하면서 결국 또 다른 조약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갑신, 한성, 텐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일본과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입니다. 이 한성조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배상금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텐진조약 오늘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이 텐진조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반드시 서로 알려주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텐진조약이었습니다. 이 텐진조약이 우리 앞에서 이따가 볼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텐진조약에다가 중요 표시해주세요. 텐진조약에다가 중요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자, 외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 둘을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외부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됐기 때문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끌어들였었죠. 조러공상조약이라고 해서. 그러자 영국이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에 거문도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상황은 외국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타개한다고 하면서 육일준과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반도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중립화론이었죠. 조선 중립화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땠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개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배상금도 물고요. 개화정칙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뭐 한성조약, 제물포조약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백성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외적인 상황에서 반외세적인 외세를 물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내부적인 상황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공권적인 것을 없애자, 반공권이라고 하는 주장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사건,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이 반공권과 반외세가 아주 중요한 구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갑신정변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었고요. 자, 1894년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해예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중요한 해입니다. 반드시 체크해놓고, 우리나라 그동안의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쪽 지배 세력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운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아래로부터의 여러분들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민들의 여러분 개혁운동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교과서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동학혁명, 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따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 뒤에 있는 연관되는 사건들과 중요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시작하는 거는 바로 고구라고, 전라도 고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고구무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 고구에서 있었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고구 군수가 있었죠.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고구 지역의 농민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전봉준입니다. 이 고구 지역의 봉기는 고구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요. 전라도 전역으로 커지게 되고, 그래서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1차 봉기 때요,
명분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바로 전국 이 농민군들이 승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당시 이 전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이 전주성이 농민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전주성은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전주성을 뺏겼다는 것은 돈주머니를 뺏겼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조선정부가 획득했던 방법은 또다시 어리석게도 바로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여러분 이모블랑 간첩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선정부에서 어느 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조약들 체결로 청나라 내전 가습 심해지고 조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는데 이들은 또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전투성이 점령되자 정부군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를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까 배웠던 텐진 조약 기억나세요? 텐진 조약? 당연히 이 텐진 조약으로 일본 군대도 파병을 해요. 이렇게 들어왔던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청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니고요. 일본에서 일어난 거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정부가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진압하겠다고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다가 결국 외국의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당연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농민군과 전주 하약을 체결해요. 그제서야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요. 교정청이라는 걸 실시하고요. 교정청을 설치하고 뭔가 개혁을 해보겠다고 해요. 농민들도 집강도 만들어서 개혁 내용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청나라 일본 전쟁이 시작되고 맙니다. 개혁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농민들은요, 이 일본군과 청나라군을 몰아가겠다면서 2차 농민을 일으키지만 이 2차 농민에서 농민군은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동아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여러분들 당시 반공건과 반외세를 외치면서 시작된 농민운동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 동아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면서 당시 정부가 또다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요청하면서 우리나라 내 비극적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청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은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누가 이겼냐면 일본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로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에서 조약을 치게 됩니다. 무슨 세키? 시모노세키. 그럼 절대 안 까먹더라고 학생들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당연히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아웃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곳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쓰진 않지만 타이완, 지금 대만도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때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불한 배상금이 2억량이 당시에 청나라 예산의 3년치 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결국 청나라는요, 이 돈을 서양 연령에 빌려서 냈거든요. 당연히 청나라도 외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됩니다. 이 랴오뚱 반도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이 랴오뚱 반도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지도. 네. 이 랴오뚱 반도는 여러분들 일본이 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곳이에요. 이것을 주목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시탐탐 밑으로 내려오려고 생각하고 있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러자 이 러시아는 이 일본이 니네 일본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 어디까지 하는 것도 오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오죠.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데리고 와서
일본이 너무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서 이 러도프에 의해서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국 간섭의 내용은요, 일본에게 요동반도, 랴오뚱반도가 요동반도예요.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압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러도프 세 나라를 상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돼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분하죠. 그렇죠? 게다가 당시 조정에서 이 러시아 세력을 불러들이려고 했던 친러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삼국간섭 이후에 이 대표적인 친러 세력이었던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국간섭, 을미사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입니다. 일본은 삼국간섭에서 약해진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아국민운동부터 을미사변까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저랑 권력관계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자, 동아국민운동 이후에 여러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저처럼 크게 적어주세요. 청나라가 완전 조선에서 아웃됩니다. 청나라 아웃. 그리고 당연히 일본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 뭐 하는 거야? 랴오뚱반도 물려줘 하게 되죠? 당연히 이 한국간섭으로는 누구의 세력이 세졌을까요? 러시아 세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고 조선 조정에서 세력을 다시 세게 가져가게 되죠.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보이세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 내부에다가 여러분들 내부 개혁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차, 2차, 그리고 을미개혁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1, 2차 갑오개혁입니다.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조선 정부에서 내에서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요. 신분제 폐지라든지 아주 근대적 제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따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을미개혁도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단발령이라든지 태양력 사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일본에 의해서 여러분들 진행된 개혁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신분제 폐지 등의 근대적인 개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갑오을미개혁은 개혁 내용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일본의 세력이 매우 세진 상황입니다. 자, 이때 고종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종은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원군이 여러분 아버지가 보호를 해줬고 또 이제 그 전에는 명성황후가 정치적 동반자로 여러분들 했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가 당했습니다. 고종도 아마 어땠을까요? 나도 언젠간 살해당할지 못한다라고 하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때 바로 고종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아관파천이었어요. 아관파천은 1896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왕의 거처를 옮긴 거를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종이 일본 세력이 너무 세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세력의 약화를 위해서 또는 본인의 신병 보호를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왕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여러분들, 주인 없는 집에는 뭐가 와요? 도둑이 오죠. 이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엄청난 여러분들 이권 침탈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종의 여러분들 아간파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고종이 그냥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고종 이런 평가도 있지만 당시 이 고종이 러시아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사관으로 피하면서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가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람의 세력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빠르게 식민지화됐던 것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종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이 아간파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고종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궁궐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궁녀의 목장을 나고요. 궁녀의 옷을 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나가요. 참 모양은 좀 빠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세력을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어요. 이렇게 고종이 궁궐을 비우고 또 이때가 되면 다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겠죠. 이 러시아의 내정 가습을 주탄하면서 생긴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라는 단체는요, 1896년에 생겨서 98년까지 유지가 되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하면 독립신문, 독립문 뭐 이런 것들, 서재필이 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종은 러시아와 세력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드디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동안 아버지 뒤에서 또 부인 뒤에서 있었던 고종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내가 모든 정치의 주축이 되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여러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광무개혁을 이때 실시하게 됩니다. 왕이 나서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광무개혁의 내용은요, 고종이 엄청난 황제권을 가지고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원수부라고 하는 군대도 새로 만들고요.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했지만 여러분 고종은 관심이 있는 것은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한제국의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종이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자주국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러한 고종의 목소리는 결국에는 묵살되고 맙니다. 언제요?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돼서 여러분 자주개혁, 광무개혁이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1904년 드디어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 거대한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할 때 전 세계 나라들은 전부 다 당연히 이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일본이 그만큼 컸을까? 네, 맞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얼마나 컸죠.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도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이 전쟁을 지원하면서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맛봤습니다. 또 하나,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를 하고 있었고 영국은 인도의 지배를 하고 있어서 제국주의 열강들끼리 서로 어때요?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죠. 결국 영국의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를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결국 러시아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시아도 이제 완전히 아웃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때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일본만 남았죠. 바로 그 다음에 1905년에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될 것을 주장하는 을사노력이 체결이 됩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어때요? 누구의 세상이 와요? 일본의 동무대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이견을 두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근대사의 흐름적인 특강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대원군도 시작돼서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를 나름대로 개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으로 여러분들 개혁의 의지가 뛰쳐나왔지만 결국 외부의 군대를 끌어들면서 조선 정부는 큰 마지막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아웃, 또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와 삼국간섭, 불미사련, 아간파천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그 팽팽한 균형 가운데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마저 아웃되고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근대사의 정리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은 아마 이제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수업에서 동학국민운동 그리고 1, 2차 가보개혁,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셔야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고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필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면서 아마 정리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긴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사건의 흐름을 쓰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이 부분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내용들을 밑에 핵심 기능 확인 문제로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내용의 정답을 한번 채워보시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아래에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도가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교실 칠판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에 여러분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여기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청나라, 그리고 이쪽에 일본, 그리고 또 여기 위에가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자, 조선을 둘러싼 각 나라들의 각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여러분들 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미, 술, 무역, 장정부터 시작해서 갑신정비 이후에 내정가설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청나라가 아웃됩니다. 언제요? 청일전쟁에서 아웃되죠. 청일전쟁 무슨 새끼? 시모노세키로 청나라가 아웃됩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그 밑에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하는 등 시위를 하게 되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상당히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내려오려고 했지만 러시아 역시 아웃됩니다. 1904년 무슨 전쟁으로? 러일 전쟁으로 아웃됩니다. 호치머스 강화도로 러시아도 아웃. 그리고 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도와준 나라 영국이 도와주고요. 또 누구도 도와줘요? 미국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 한반도를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식민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아까 우리가 야오퉁반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잠깐 가져갔다가 3분수함 간섭으로 돌아왔던 야오퉁반도 여기입니다. 여기 표시하시면 여러분들 지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진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